오늘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만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보도록 하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주요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일 13년 5개월 만에 1,39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킹달러로 인한 원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물론 연내 1,450원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의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LNF에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습니다. 현대차 넥소에 이어 기아도 수소차 생산에 나섭니다. 기아는 2027년 군용 차량으로 수소 전기차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콘셉트카를 비롯해 다양한 양산 차량 개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30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이 5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각 계획이 담긴 혁신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과 온라인 포털, 오픈마켓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시범 운영됩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이 국내 조선해운 기업에 투자하는 하나로 FN 조선해운 ETF를 오늘 상장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시장 이야기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기대치보다 높게 나온 물가의 논란 시장. 어제 국내 증시도 좀 타격을 피해가진 못했는데요.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번에 물가가 유가 때문에 높았던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잡힐 것 같진 않단 말이죠. 지금 하단 어디까지 좀 열어놔야 되나 좀 고민 많으실 텐데 조만간 연저점 2292포인트도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이 기사를 보면서 2292 연저점을 특히 조만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에 조만간, 즉 한두 달 내가 되겠죠. 한두 달 내로 2292포인트를 깨질 확률이 몇 %인가? 저는 3%가 안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97.9%는 2292 밑으로 안 간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국 S&P나 나스닥 시장은 4%, 5% 급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 시장같이 거대한 자산 시장을 본다면은 폭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시장 어떻습니까? 1.7% 조정 보였습니다. 1.7% 떨어진 걸 가지고 폭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를 봤습니다. 바로 외국인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은 어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외국인들이 팔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1,600억, 기관 2,300억 판 걸 나오죠. 개인은 3,800 산 걸 나옵니다. 저는 그런데 저 비중은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진짜 움직임은 뭐냐? 밑에 선물 시장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5,100억이라는 선물 계약으로 말하면 약 8,000 계약 정도를 선물, 우리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를 매수함으로써 기관하고 개인들이 우리 주가지수를 살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한국 주식을 샀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같이 한국 시장은 오히려 더 저평가되어 있다. 차라리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지금 가격, 기업의 어떤 주가 수준이 더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저는 미국 시장 급락하니까 우리 이제 한국도 연저점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저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봐서는 미국 시장도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다음 주 FOMC 결과를 기다리는, 즉 바닥 따지기 국면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당연히 지금 2,400포인트가 절대로 밑으로 가는 지수가 아니고 오히려 중심축을 잡는 지수대가 될 걸로 믿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90선이 그래도 중심축을 잡아줄 수 있는 지수대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하루에 환율이 20원 가까이 급등하는 우리는 킹달러 시대 안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수급이 돌고 있는 섹터부터 뉴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2차 전지 양극재 섹터 뉴스 점검해 보시죠. 저는 어제 이 뉴스가 장 마감 이후 나온 거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하이니켈 양극재 잘 만들죠. 그런데 이 양극재판이 산업의 선두를 넘어서 국가 전략 기술로 좀 변모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LNF가 미국에 공장 짓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라고 정부에게 신청을 했는데 정부가 안 됩니다. 기술 유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불허를 했어요, 선영 대표님. 네, 전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정부 LNF 미 배터리 시장 진출 여기까지만 이제 뭔가 봤습니다. 근데 뒤에 불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왜 불허라는 단어가 나올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죠. 이제 양극재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자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인 LNF의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IRA죠. 이른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국내 모든 기업들, 뭐 사실 전 세계 기업 마찬가지인데 모든 기업들이 앞다퉈서 북미 진출을 검토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가지고 업계에 좀 파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은 나왔습니다. 일단 불승인 결정 사유를 보니까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완이 좀 조치가 미흡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아니면 M&A를 할 경우에 산업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으로 혹시 뭐 R&D 비용을 뭐 이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일단 허가를 받는 게 맞는데요. 일단 규정상 그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재 업체 중에 사실 상당수가 이제 기술 보안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형 그리고 중견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번 결정으로 미국 진출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각 기업들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각 기업들이 보안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IP라고 하죠.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유출되는 것도 좀 방지돼야 되는 사실 이거는 중견기업뿐만 아니고 대기업 모두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좀 갖춰져야 되는 것 같고 사실 이게 갖춰지게 되면은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예 불허는 했지만 이게 막힌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LNF가 어떻게 이제 커버링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다 부러지고 있는 시장에서 그나마 2차 전지가 버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뉴스에 물론 2차 전지 양극재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에 유효한 산업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이 뉴스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장시호 차장님? 전 뭐 그냥 좀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가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완전히 불허를 한 것도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미국 회사 또는 이제 해외의 다국적 회사의 지분 반 그리고 국내 회사의 지분 반 이런 식으로 조인트 벤처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어떤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합쳐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100%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저는 뭐 투자가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현재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좋아서 이런 소소한 악재보다는 앞으로 실적 상향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계약건이라든지 호재가 많은 상황에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업체들에 대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사실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을 했는데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어떤 관심을 뭐 지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원소재 가격이 최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소재 가격이 급등할 때 포스코 케미칼은 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8월에 이제 IRA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원소재 사용 제한 항목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확보한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통해서 리튬이라든지 니켈 확보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포스코를 통해서 원소재를 직접 조달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LME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다면 수익성 개선도 충분히 더욱더 크게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탈중국화가 가장 어려운 이 응급제 사업에서도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 사실은 가장 의미 있는 응급제 업체가 포스코 케미칼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향후에 인조 흑연 원가 개선 공정이 뭐 개발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더 높은 가치를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급등한 상황에서도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그룹사 전체를 통해서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그 전략이 만약에 먹힌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글로벌 완성차 그리고 배터리 업체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원소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거를 안전하게 또 빠르게 또는 이미 확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업체들을 밸류체인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니즈가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포캠의 현재 고객사 같은 경우는 GM과 LG 에너지솔루션 이 두 업체뿐이지만 추가적으로 고객사가 확장될 여지가 높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고 또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왔죠. SK온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브리티시 볼트라는 뭐 회사들과 이게 협력 이슈도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가지고 고객사가 확장될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주가가 많이 급등해서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만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수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눌림목이라든지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중 안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관심은 좀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킹달러 시대 속의 기회를 찾아라 2탄. 이번에는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호재 섹터, 수출주 쪽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2분기도 실적 발표 전에 실적 안 좋을 거다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괜찮았잖아요. 환율 효과에 대한 힘도 굉장히 컸는데 4분기부터는 이 고환율이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지표에는 모든 면이 그런 것 같아요. 반드시 좋은 것만,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고환율이 오히려 우리 수출 기업에는 3분기, 4분기부터 긍정적 영향 줄 것이라는 기사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국제원유 가격 120달러에서 80달러 중반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값, 휘발유 넣으실 때 야 기름값 싸졌다 느끼십니까? 전혀 못 느낍니다. 왜 그럽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 1,400원 근처 가니까는 전혀 그 수혜를 못 보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국내 수출 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석유화학은 그만큼 외국에서 처음에 물건을 재료를 수입할 때는 다소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가서 외국 경쟁사 제품하고 경쟁할 때는 오히려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격이 그만큼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2분기 때 현대차, 기아 실적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이제 3분기 실적도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3분기 때 오히려 현대하고 기아가 지난번 2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또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3분기에도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00원, 1,300원, 심지어 지금은 1,39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올 때는 조금 마이너스 영향 주지만 이제 시차를 두고 오히려 수익을 보는 제이커브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결론입니다. 이제 곧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IT라든가 자동차, 조선, 화학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지금 주가의 환율 급등에 따른 기대감에 반응해주는 쪽이 바로 보이는 게 자동차잖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결론은 IT와 조선도 함께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시영 차장님 어떤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사실 2분기 실적 발표 때 환율 효과를 입은 업체들의 경우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매출이 증대가 되면서 판매량까지 늘어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3분기에도 기대를 하면서 올라가는 현상을 좀 보여줬지만 단순하게 환율에 의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장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일의 이슈로 좀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환율 효과로 해서 실적이 좋아 보이기는 했으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2분기 같은 경우는 판매량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분기부터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미국 내 또는 해외 판매량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환율 효과를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력 상승으로 좀 해외 소비자들의 구매력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국내 대표 환율 관련 업종 내 종목은 단연코 자동차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선 같은 경우는 물론 자동차도 경기 민감 섹터고 IT도 경기 민감 섹터라서 경기 선행 지수가 다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니 맞습니다. 하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현재 경기 선행 지수가 좀
아래로 좀 꼬그라지는 상황에서 쉽게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판매량 증대로 인해서 환율 효과까지 같이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봐야 할 업종은 IT나 조선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의 3분기 실적, 현대기아차의 3분기 실적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IRA 법안 관련돼서 뭐 미국 내 전용 공장 건설 지연으로 인한 어떤 피해 역시도 환율로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량 또한 예상과는 달리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에서 연말 대형주 중에 혹시라도 히트를 칠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리고 지금 준비해 달 만한 종목은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경우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생각보다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환율 요건이 계속해서 자동차 업종 그리고 수출 업종에 대해서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큰 폭의 상승은 아니다 하더라도 인덱스 수익률을 뛰어넘는 정도의 수익률은 좀 현재부터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자동차 종목, 뭐 부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완성차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지는 뉴스는 지금 환율 상승의 최대수의 자동차 섹터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하면은 넥소, 수소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강하게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수소의 진심인 건 알았지만은 기아도 수소의 진심인 줄은 몰랐습니다. 2027년부터 수소차를 공급한다.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연예인차 카니발도 군용차도 기아가 수소로 만든다고 하네요. 선영 대표님. 네, 사실 저는 이 기사 보고 군용차 카니발에 수소차가 들어간다는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지휘관들한테 레토나라는 차가 처음 지급될 때였고요. 병사들은 뭐 2톤 반, 5톤 이런 거 타고 다닐 때인데 어쨌든 카니발이 수소차로 이제 2027년도에 군용차로 지급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기아는 이미 2020년도 말에 이제 차세대 군용 차량 표준 플랫폼 개발에 나서가지고 중형 표준 차량 시제품을 이미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 시험 평가도 잘 거친 상황인데요. 일단 여기에 기아는 수소 전기차도 탑재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발표를 했는데 수소 연료전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어떤 대용량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군용차에 적합한 기술을 꼽힌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얘기 듣고 조금 아직까지는 의문부를 달긴 달았습니다. 물론 좀 지켜보면 어떻게 될지 나오겠죠. 일단 군대 안에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민간 도로 주변에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내년 4월 달에 국내 시장에서 EV9을 출시하면서 기아차는 꾸준히 이제 신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 군용차 지급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기아가 이렇게 수소에 좀 뭔가 좀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올 신차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주가 측면에서 살펴보죠. 수소 관련주 보면은 사실 타친환경 관련주 대비 보유자분들은 지치실 것 같고 신규 매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쉽게 손이 안 나가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장시영 차장님? 사실 종국에는 수소까지 가야지 진정한 재생에너지가 된다라는 이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먼저 다가가는 부분이 있고요. 수소는 기대감에 올랐다가 현재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뒤처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정부가 수소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수소경제위원회도 개최를 하게 되고요. 올해 12월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 이 법안이 좀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 관련 법안을 좀 정비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에 따라서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안들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수소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작년에 사실 나온 내용으로는 국내 수소차 보급을 2030년까지 88만 대를 달성하겠다라고 로드맵을 좀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까지 국내 수차 보급이 한 1만 대 정도로 누적이 됐는데 만약에 2030년에 88만 대를 달성을 하려고 한다면 연평균 41%의 판매 대수가 증가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개발을 뭐 포기한다, 안 한다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뉴스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나온 기아차 관련된 어떤 이러한 뉴스들도 수소차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좋은 이슈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수소 관련 법안이 정비가 된 이후에 발효가 되고 나면 수소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불거져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만약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고 또는 오르지 못하고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금양 같은 종목은 수소 연료전지 관련 촉매 관련된 이슈로 또 좀 묶여서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급등한 상황이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차의 어떤 전력 반도체 그리고 전력 모듈 업체인 IA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설비 업체 유일에너테크 그리고 수소차 연료 탱크 관련해서 일진 하이솔루스를 뭐 지속적으로 좀 탑픽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관련해서 4가지 종목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친환경 이야기 나온 김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친환경 안에서도 어제 가장 뜨거웠던 하락장에서도 너무 핫했던 태양광주 기사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제의 상승 에너지를 보고 저는 무슨 태양광 증설 뉴스 나온 줄 알았습니다. 전날 이렇게 태양광주가 강했던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소장님?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타임머신 타고 5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때는 1973년도였습니다. 갑자기 제가 학교에 갔는데 그때가 아마 11월 말인가 12월 초였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일부터 겨울방학이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겨울방학 보통 한 달인데 그때 2달인가 3달을 저희가 방학을 맞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 국제 온유 가격이요. 배럴당 3달러에서 30달러까지 지금으로 비교하면은 배럴당 80달러가 배럴당 800달러까지 10배가 오른 겁니다. 순간적으로 단 2달 만에. 그게 오페크였죠. 그때 석유 장관, 사우디의 석유 장관, 야마니 장관 이런 말 했습니다. 석기 시대가 끝난 게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다. 돌보다도 더 좋은 재료, 청동기나 철기나 만들어지니까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름값 올라서 우리가 좋을지 몰라도 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면 분명히 다른 국가에서 석유보다 좋은 재료 만들 것이다. 저는 오늘 태양광을 말씀드리면서 그 과거 5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태양광 풍력 방금 전에 우리 장차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여러 그 태양광보다도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진 전기차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수소조차도 많은 것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대체 에너지로 갈 걸로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직은 경제성이 그 석유라든가 가솔린만큼 따라가지 못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주가 면에서 본다면 지금 자료 한번 보시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52주 신고가 났습니다. 어제 참 기분 좋습니다. 주가 올리니까. 그러나 딱 2달 만에 28,000원짜리가 78,000원까지 갔다. 그런데 앞으로 태양광 좋으니까 2주씩 사세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저 같으면 지금 안 사겠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나와서 충분히 조정을 보인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결론은 뭐냐? 지금 국제 에너지의 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간 결국 최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그 방산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방산주 별로 힘을 못 씁니다. 실적이 나빠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지 마시고 그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태양광 관련주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만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매 타임 잘 보시면 되겠고 내가 추가로 매수하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바로 사지 마시고 조금 조정을 보인 다음에 사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달 새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겠다라고 태양광에서 정리를 해주셨고 장시용 차장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뭔가 호재라든지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추세를 만든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큰 폭락이 없다라는 전제를 가정해 두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태양광 내 종목들 중에 계속해서 추세를 가지고 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그런 않을까.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사실 하나솔루션을 네. 계속 태양광 쪽에서는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표이사 뭐 김동관 이 사장에 대한 어떤 저는 신뢰도가 거의 정의선 부회장만큼 좀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세 경영을 하고 있는 이 CEO들 중에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 태양광협회에서 IRA 법안 통과 이후에 태양광 설치량 전망치를 기존 대비해서 40%를 늘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가격 강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거죠. 원재료인 웨이퍼 가격도 사실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 쪽에서 만약에 하반기에 또는 올 4분기에 다시 한번 공장이 재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현재 사실 웨이퍼 가격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때문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모듈 판가 상승폭이 그 웨이퍼 원가를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지금 미국의 태양광 밸류체인 통합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증설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곳, 뭐 웨이퍼, 셀, 모듈, 뭐 플랜트 설비 다 전체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이룰 수 있는 플랜트를 좀 완공을 하려고 하는데 연간 그렇게 되면 모듈 생산량이 9.0기가와트 수준까지 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되고 나면 밸류체인 통합 설비를 확보하게 되고요. 뭐 안정적으로 사실 모듈 판매되게 되고 전반에서 만약에 IRA 세제 혜택까지 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보다 더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사실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관련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은 1조 5천억 이상 매출의 영업이익이 대부분 한 1,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온기로 영업이익이 1조 이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불안하더라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 종목들 중에 탑픽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종목까지 압축을 해봤고요. 자,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가 됐습니다. 아니, 예상치를 부합을 했죠. 이에 따라서 오늘 뉴욕 증시는 진정세를 찾았는데 전략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남인호 소장님부터 출발해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 꼭지에서 연중 저점 2290이 갈 수 있는 확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건 3%밖에 안 된다. 나머지 97%는 2290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배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는 2400포인트가 중심축이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많이 올라가면 2500포인트, 많이 내려가면 23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의 생각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파생상품 구조를 저는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로는 325, 아래로는 300입니다. 그걸 우리 종합주가지수로 대비하니까 위로는 2,500포인트, 밑으로는 2,300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기관 투자가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가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가장 힘 있는 투자 세력이 포지션을 잡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미국 시장 올랐다고 우리가 무조건 오를까요? 저는 별로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침에 시작할 땐 좀 올라서 시작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전 10시 장 시작 후 1시간 지난 다음에 1번 나스닥 선물, 2번 우리 원달러 환율, 3번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많은 투자가분들이 제가 만나 뵙는 많은 투자가분들이 이런 말합니다. 나도 외국인처럼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하시는데 저도 그 마음이 아주 큽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늘 이런 생각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돈 버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외국인처럼 올바른 투자를 해보자. 외국인들은 좌고우면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급등했다고 우리 급등한다. 미국 급락했다. 우리 폭락한다. 이런 한편에 치우친 그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인의 투자 원칙을 정확히 잡으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과 전망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 시장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기대 그리고 걱정 이 두 단어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CPI가 발표되면서 미국 시장을 밀어버렸고요. 그리고 너무 과한 걱정, 사실 어제 미국 증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많이 밀릴 거다라고 걱정했는데 어제 아마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미국보다 잘 버티는 느낌이 좀 보였을 겁니다. 환율 상황이 최근에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현물은 팔았지만 선물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는 부분 좀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어저께 사실은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할 만한 어떤 이유나 어떤 그 여건은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럴 때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사실 저감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실적 시즌도 끝난 판국이고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아마 다음 주까지는 지금처럼 좀 굉장히 심심하고 조용한 시장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초반에 너무 지금 많이 시장이 놀랬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분명히 파월 의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멘트가 나올 겁니다. 시장을 달랠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 FOMC까지는 미 증시 굉장히 심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심심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환율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잡아준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 누가 보더라도 좀 많이 저평가된 상황이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환율 상황이 안 좋게 되면은 무조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나가버렸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기관은 한정되는 자금으로 매번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 사실 저는 2010년도 초반과 지금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 시장 굉장히 많이 벗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벗어난 느낌이 있긴 있지만 아직 증시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굉장히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수급 자체는 어쨌든 시장에 대한 확신만 조금 들게 되면은 금방 또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너무 큰 걱정이 우리 전체 투자 스타일이나 투자 습관이나 아니면 우리 포트를 좀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요즘에 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 초반에 뭐 미증시발 받아가지고 초반에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0시 이후 그리고 장 막판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포트 3분기 실적 지금 안 나온다 안 좋다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1분기, 2분기 심지어 작년도 그랬고요. 뭐 반도체 겨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 굉장히 잘 찍어내고 있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당장 지금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이 숫자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그걸 차라리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극과 극의 전략, 길게 가져가시려면 아예 길게 가져가시고 짧게 치시려면 아예 짧게 치시는 전략 이게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시영 차장님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죠.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든 살아남고 튀어오르려고 하는 어떤 강한 힘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년 넘게 풀렸던 유동성이 단 몇 번의 금리 인상으로 한 번에 다 회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시장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유동성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이고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라든지 급락, 사실 지금의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연속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공포감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만 봤었을 때,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다만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살아있는 유동성의 힘을 가지고 큰 폭의 하락과 조정을 좀 걱정하기보다는 당분간은 개별 종목 그리고 업종 내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러니까 최근에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는 어떤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짧게나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홈닉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